일본은 러일 전쟁으로 20세기 전쟁의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하는 총력전의 필요성, 그리고 치밀한 첩보전과 정보전의 불가결성, 나아가 선전포고도 없이 시작하는 새로운 전쟁의 불확실성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20세기 대전쟁의 서막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전쟁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인류 역사의 메커니즘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1904년 2월 4일)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되기 1년도 채 안 남은 시점, 결국 일본은 러시아와의 협상 중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월 6일에는 러시아에 단교를 통보하죠. 그와 동시에 마선포와 원산 등의 군을 상륙시키고 전쟁 준비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당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는 일본이 아무리 무지몽매하더라도 섣불리 개전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혹여 개전을 하더라도 선전포고 없이 개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는 니콜라이 2세뿐만이 아니었죠. 당시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열강들 역시 니콜라이 2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생각이란 걸 안다면 감히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나폴레옹 전쟁에서 러시아가 대활약한 이후로 러시아는 적어도 군사력이 있어서는 열강 중에서도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 등과 함께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로 국제사회에서 손꼽히고 있었고, 이런 열강이 아시아의 조그만 신생국가에게 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는 영토, 인구, 산업 생산력, 군사력, 그리고 당시 국력의 상징이기도 했던 철도 노선의 길이 등등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일본은 러시아를 압도하기는커녕 비슷한 수준에 이르지도 못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전쟁이 그리 나쁘지만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호재로 볼 수도 있었죠. 그것은 당시 러시아 사회 전반에 흐르는 불온한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외부의 전쟁을 빌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철권 통치자들 입장에서 내부의 동요를 잠재우는데 전쟁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렇듯 니콜라이 2세로서도 일본과의 전쟁은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일본과 가볍게 전쟁을 치르고 그 사이 사회를 안정시킨다. 그리고 덤으로 얻게 될 승리는 자신의 지도력을 증명해줄 선물이 될 것이라는 계산. 러시아는 이처럼 일본과의 전쟁을 국내 정치 상황의 반전의 기회 정도로 여기며 가볍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당시 국제 여건은 러시아에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삼국 간섭 이후인 1897년 11월 러시아와 밀약을 맺은 독일이 산동반도와 칭다오 주변을 점령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죠. 당시 러시아도 1898년 3월 청나라로부터 일본이 반환한 중국 동북부의 요충지인 리순과 다롄을 조차받아 이곳을 포트 아르투로로 칭하며 해군기지 및 육군 요새를 건설하게 되었고, 이에 자극받은 영국은 2개월 뒤 이런 독일과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리순 반대편 그리고 칭다오 인근에 있는 산동반도의 웨이아이를 초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는 1900년 위화단 전쟁으로부터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한다 라는 명분으로 숭화강을 경계로 북만주를 점령해버리고 더 나아가 만주 전체를 노리게 됩니다. 이에 영국, 일본을 비롯한 열강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을 한층 더 높이게 되었고, 특히 만주에서 독자적으로 청과 무역 거래를 원하던 미국은 이런 러시아의 만주 진출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게다가 마침내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리순의 부동항을 확보하게 되자 당시 태평양 진출에 살을 걸고 있던 미국의 경계심은 극도로 예민해지게 되죠. 또한 당시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이미 15만 병력을 보내 시베리아 철도 항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고, 미국의 만주 진출을 막기 위해 조건부 만주 철수의 요건으로 청에게 만주의 문화 폐쇄 정책까지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즉 난데없이 만주에 대해 쇄국 정책 아닌 쇄국 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이었죠.
어차피 자신들이 만주를 못 먹을 바엔 아무도 이곳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재를 뿌리려 했었던 것입니다. 이에 미국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이용해 반드시 러시아를 응징하겠다고 이를 갈게 되죠. 이에 따라 영국, 일본도 만주에 대한 이런 러시아의 독자적인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며 러시아군의 무조건적인 철수를 더욱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눈치가 보인 러시아는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만주 철군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 이은 을미사변 등으로 조선에서의 사태진전이 자국에 유리해지자 러시아는 언제 그래라는 듯이 다시 철군을 철회해버리죠. 그러자 이때부터 긴장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고, 결국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는 일본, 영국, 미국을 더욱 자극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이들 삼국과 러시아 간의 대립상황은 점점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우습게도 마치 영국, 미국, 일본에 의한 또 다른 삼국 간섭이 시작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정작 러시아는 전쟁을 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리슨 요새만 해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1901년부터 본격적으로 콘크리트를 이용한 대대적인 보강공사를 진행시키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름만 난공불락이었지 실제로는 청일전쟁 당시 정이 구축해놓은 요새를 대충 수리하고 약간 강화한 수준에 불과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사시 유럽에 주둔한 병력과 물자, 장비를 보낼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대부분이 단선이 되다가 아직 미완성이라 여러 곳에서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수송 능력도 매우 낮았었죠. 특히 바이카로 근방 노선의 경우 호수 자체의 거대한 크기와 절벽 등을 포함한 험준한 지형 때문에 수십 킬로미터의 공백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전쟁 중에 얼어붙은 호수 위에 임시로 철도를 부설 궁효지책으로 사용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르다 보니 1개 대대를 리순으로 보내는데도 40여일이나 걸렸고, 이런 문제는 러일 전쟁 말기에는 대부분 해결됐다고는 하지만 그때는 이미 폐색이 짙어진 상태였었죠. 이로 인해 물자 부족 사태는 매우 심각했는데 석탄, 식량, 탄환 무기 등 전쟁이 필요한 모든 것이 부족했었고,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항이나 리순항은 군함을 수리하기는커녕 함대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르다 보니 전쟁 직전 니콜라이 2세가 극동총독 예브게니 이바노비치 알렉시프 대장에게 내린 훈령이 고작 일본이 압록강을 동항하더라도 일단 허용하고 무조건 증원 병력이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일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러시아도 바보는 아니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는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만 완성되면 유럽에 있는 자신들의 주력군과 대규모 물자를 보내 이 정도 문제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했었고, 어찌 보면 그것은 틀린 판단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성되기 전 일본이 먼저 자신들을 공격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그것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철도 역시 개통되지 못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의 운명, 아니 러시아 제국의 운명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암울한 피피동맹의 기운은 단지 러시아군에게만 드려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잔인한 아레스의 저주는 일본군에게도 씌워지고 있었습니다.